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염려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 보통이 아니실 것 같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장사를 하시며 아들 둘을 키워내셨는데요. 시장 한켠 작은 생선가게로 시작해서 점포를 3개나 늘리신 분이셨어요. 억척스럽다면 억척스럽게 악착같이 아이들 키우고 일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셨죠. 홀어머니에다가 시장에서 장사까지 오래 하신 분이다 보니 성격이 엄청 세실 것 같다는 주변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둥하고 물러터진 제가 그런 집으로 시집가면 무조건 시집살이 당할 것 같다면서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니 저도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자식 키우시고 오래 장사를 해오시면서 산전, 수전, 공준전까지 다 치르신 분이다 보니 성격이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세요. 저에게도 참 잘해주셨고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꼭 기억하셨다가 제가 시댁에 놀러 가면 그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또 제가 몸이 허약하다고 철되면 보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주셨고요. 챙겨주실 땐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만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리는 선물이나 음식도 다 고마워하시고 시장에 놀러 가면 며느리라고 주변 분에게 소개하면서 자랑도 많이 하셨어요. 결혼 전에 남들 말만 듣고 어머님에 대해서 걱정한 게 죄송할 정도로 어머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운이 참 좋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도 시댁 문제나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저희 동서는 저와 생각이 아예 다르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뒤 도련님도 결혼을 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선한 인상이었고 은행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일은 쉰다고 했고요. 저희 어머님도 동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인상도 좋고 직업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둘째 아들이 좋아 죽는 여자다 보니 당연히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동서를 좋게 봤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성격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동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어머님을 대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어머님 말에도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혼자 속상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시댁 모임이 있어서 모였을 때였어요. 동서가 수족 냉증이 심하고 기관지도 안 좋다며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차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닐 정도로 좀 춥게 다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돼서 얘기를 하셨죠. 둘째야, 너는 맨날 춥다고 하면서 뭔 옷을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니? 다리도 다 내놓고 목도 너무 훤하고 스카프 이런 거 없어? 아, 있는데 이웃에 안 어울려서요. 너는 맨날 기관지 안 좋다면서 목을 그렇게 훤하게 하고 다녀. 그러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기침하고 그러는 거다. 스카프 하나 줘? 괜찮아요. 저는 어머님이 동서를 진심으로 걱정한다고 느꼈어요. 어머님 말투 자체가 엄청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편은 아니긴 해도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며느리를 걱정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따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진짜 왜 저러세요? 응? 뭐가? 아까 보셨죠? 제 옷차림 지적하는 거. 저는 좀 황당했어요. 옷차림 지적이 아니라 너무 춥게 입고 다닌다고 걱정하신 거였는데 동서는 엄청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동서가 너무 춥게 입고 다녀서 그러신 거지. 아, 형님은 어머님 말의 뜻을 진짜 모르시네요. 진짜 뜻? 춥다고 걱정하는 척 하면서 제 옷차림 갖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왜 짧게 입고 다니냐고. 옷 입는 것까지 고날이야. 하여튼 시어머니들이란. 저는 동서의 생각회로가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 동서는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매번 동서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꼬아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 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서는 끊임없이 기분 나빠하고 혼자 속상해하면서요. 어머님이 도련님 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면 동서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님 말씀 들었죠? 선업 씨 보고 왜 이렇게 살 빠졌냐고 하는 말.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왜 내 아들 살이 이렇게 빠지게 만드냐고. 밥 똑바로 안 챙겨 먹이냐 그거죠. 저는 스러웠습니다. 제가 봐도 도련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몸이 안 좋은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도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동서는 그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명절날 동서는 자기 부모님은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랬죠. 참 사이 좋으시네. 명절까지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아무런 문제 없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동서는 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빈정대시네요. 어머님이 동서 부모님을 빈정댔다고? 언제? 아까 못 들으셨어요? 명절까지 여행 다닌다고 비꼬면서 그러시잖아요. 본인이 남편 없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건지. 저는 무슨 꽈배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던지 다 저런 식으로 꼬아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동서에게 물어봤었죠. 저기 동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 그러면 형님은 좋으세요? 나는 좋아. 솔직히 우리 어머님 같은 분 잘 없기도 하고. 그런데 제 말에 동서는 막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형님 완전 세뇌됐나 봐. 어머님한테. 무슨 세뇌? 어머님이 잘해주면 뭐 얼마나 잘해준다고. 어머님 같은 분 없다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잘해줘봤자 시어머니지. 형님도 가만 보면 진짜 성격 좋으시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비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어머님 정도면 시어머니고 시댁이고를 다 떠나서 어른으로서도 존경할 만하고 배울 것도 많은 분인 건데 동서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좋게 보는 것마저도 저를 한심하게 볼 정도로요. 저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성격이지만 그런 저도 동서의 꽈배기 같은 성격만큼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어머님한테 느낀 서운함, 속상함 등을 다 도련님에게 하소연하며 푸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황은 제대로 보지 않고 동서 푸념만 일방적으로 듣게 되니까 어머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같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머님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셨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니 더 많이 느끼셨겠죠. 그러다가 명절 때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시댁에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련님네는 말도 없이 엄청 늦게 왔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사실 제사라고 해도 간소하게 하는 편이고 준비할 게 많지는 않아서 힘든 건 없는데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도 있는데 음식 준비를 저 혼자 다 한 게 좀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점심 같이 먹기로 해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는데 도착해서는 점심도 먹고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련님과 동서가 왔을 때 어머님이 그러셨죠. 10시까지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처가댁에 잠깐 들려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점심시간 다 돼서 밥도 먹고 왔지. 아니, 그럼 말이라도 하던가. 너네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음식 준비도 너네 형수가 다 했다. 어머님은 도련님에게 한 소리 하시는데 옆에 동서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확 마당으로 나가더라고요. 쟤는 또 왜 저러니?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머님도 기분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첫째야, 너 가서 둘째 데리고 와.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나도 할 말은 좀 해야겠다. 어머님도 그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마당으로 동서를 찾으러 나갔죠.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집에 전화를 하면서 하소연 혹은 어머님 뒷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친정 좀 갔다 왔다고 뭐라고 하시잖아.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다니까. 일찍 와서 제사 음식 준비나 하지. 왜 늦게 오냐 그거야. 저는 뒤에서 동서 통화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동서는 제가 있는 걸 보고 움찔 놀라더니 통화를 대충 끝내더라고요. 어머님이 들어오라셔. 할 얘기 있으시다고. 아니 형님, 제가 진짜 잘못한 거예요? 밥 먹고 올 거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 다 기다렸잖아. 솔직히 어머님, 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와서 음식 준비 안 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부려 먹어야 되는데 못 부려 먹어서. 저도 그 말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동서는 왜 모든 말을 다 이상하게 받아들여. 음식 준비야 그렇다 쳐도 도련님하고 동서 기다린다고 어머님하고 우리도 밥 못 먹은 거 맞잖아. 게다가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몇 통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선호 씨가 폰을 무음해놔서 몰랐던 건데. 동서.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님도 화가 좀 나셨더라고요. 연정아, 너 도대체 뭐가 문제니? 뭐가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만 오면 내내 툴툴거리고 그러냐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나 보자. 오늘도 너네가 10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1시가 넘어서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음식 준비 너네 형님이 다 했어. 그럼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게 먼저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 하시는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었어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늦게 왔고 본인들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기다린 거면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동서는 어머님이 한 소리 했다고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잔뜩 심통난 얼굴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매번 서운한 거니 너는? 그때 집에 있던 도련님과 저희 남편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에게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욕이나 먹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도련님도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러면서 동서 따라 나가고요. 어머님이나 저나 남편이나 셋 다 얼마나 황당한지. 어머님이 막 뭐라고 꾸중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당연히 말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나 도련님이나 본인들이 더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도련님은 나중에 따로 어머님께 연락 와서는 연정이가 집에서 얼마나 운 줄 아느냐며
형수님한텐 잘해주시면서 연정이한테 왜 그러냐고 따졌다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일로 도련님과 다투시고 엄청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고요. 저는 동서가 참 볼수록 특이하고 이상한 성격이다 싶었습니다. 피해의식 같은 것도 심한 것 같고요. 동서와 어머님의 갈등은 그때를 기점으로 몹시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결정적으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명절 때 그 사건으로 어머님도 내내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먼저 풀고자 연락을 하셨어요. 사실 먼저 그렇게 손 내밀고 풀자고 하시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머님이 마음이 넓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화해의 뜻으로 동서가 좋아한다고 한 간장게장도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하겠다 하셨고 저도 오라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동서는 마지못해 억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좀 어색하게 있다가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나한테 너도 뭐 섭섭하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라. 어머님은 풀어보려고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머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먼저 저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보통은 어른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본인 잘못도 돌아보는 게 맞을 텐데 저희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얘기하더군요.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말하셨다지만 저 그간 서운한 거 진짜 많았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했는데? 그러면서 앞서 말한 것 같은 사소한 일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동서가 피해의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도대체 저게 왜 그렇게 기분 나쁜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듣는 어머님도 이해 안 된다는 반응이었고 듣다 못해 그런 걸 왜 서운해하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보세요. 어머님은 결국 그렇게 말하실 거면서 저한테 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 전부 다 너 혼자 오해하고 고깝게 들은 거잖아. 어머님이 진짜 속뜻을 안 담고 말하신 거 아니잖아요. 형님은 단순하고 허허실실하는 성격이라 별 생각 없으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가만히 옆에 있던 저까지 단순하고 멍청해서 허허실실한 성격으로 만들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었죠. 어머님도 점차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너 볼수록 성격이 참 이상하다. 나이도 어린애가 뭐가 그렇게 꼬일 대로 꼬였니?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고깝게 받아들이는 거네.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래? 제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어머님 말 다 하셨어요? 그래, 다 했다. 어머님 성격이 더 이상하거든요? 내가 이래서 시댁 것들이란 상종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시댁 것들? 너 말 다 했어? 어머님과 동서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풀자고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더 악화가 된 거였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동서가 말 다 했어요? 시어머니면 단줄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들고 가라고 말하셨던 간장게장을 싱크대에 버리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이런 거 안 먹거든요? 어머님도 동서의 행동에 달려가서 동서를 확 밀치셨어요. 너 미쳤니? 어디 아까운 음식을 함부려 버리긴. 너 집에서 그따위로 배웠어? 어머님이 확 밀치셔서 동서도 뒤로 나자빠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화내시는 것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기껏 본인 생각해서 만들어준 음식을 눈앞에서 버린다뇨. 제가 봐도 동서가 미친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자기를 밀었다며 울고 불고 쌩 난리를 피더니 그대로 밖을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싱크대에 간장게장을 보며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큰애야, 네가 봐도 내가 쟤한테 잘못한 거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저도 동서를 이해 못하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죠.
그런데 동서는 도련님에게 이상하게 말을 전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자기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심하게 혼을 내셨고 급기야는 밀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면서 너네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웠냐며 성격 진짜 이상하다고 욕을 했다면서 도련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네요. 상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동서 말만 들은 도련님은 어떻게 어머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난리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러니 어머님은 더 기가 막혀 하셨고요. 저도 옆에서 아니라고 어머님 그렇게 말 안 하셨다고 동서가 먼저 간장게장 싱크대에 버렸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도련님은 저에게 형수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며느리면서 어떻게 엄마 편만 드세요? 우리 연정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겠네요. 형수님, 엄마한테 그렇게 알랑방구 끼시면 뭐 있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뭐 받아낼 거라도 있으시냐고요? 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머님한테 뭐라도 바라고 편드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그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도련님 뺨을 때리셨어요. 너 미쳤니?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해? 네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고 형수고 눈에 뵈는 것도 없어? 네가 그따위로 허수아비짓 하니까 네 마누라도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다. 어디서 결혼을 해도 저런 정신 나간 애랑 결혼을 해서 집안에 분란을 만들어? 어머님도 격노하셔서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 지르셨는데 뺨 맞은 도련님도 똑같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신 나간 애라뇨? 말 다 하셨어요? 연정이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나 믿고 결혼한 여자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엄마는 시어머니 집 그딴 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엄마도 똑같으시네요. 이러니까 연정이가 힘들어하죠. 어머님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저는 겨우 붙잡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피우고 도련님은 이제 이 집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너 네가 한 말에 책임져? 앞으로 이 집 안 온다고? 부모 자식 영 끊겠다는 소리지? 어머님 말에 도련님도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 인연 끊자. 나도 너 같은 자식 없다. 나가서 네 마누라랑 천년만년 잘 살아. 나 죽었다고 해도 올 생각 말고. 알았어? 도련님은 그대로 씩씩대며 나갔고 어머님은 가슴치고 우셨어요. 옆에서 다 지켜본 저는 도련님이고 동서고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가엾기만 하고요. 가슴치며 서운해하고 억울해하시는 어머님 옆에서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속상하더라고요. 이 일은 저희 남편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남편하고 도련님도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도련님은 어머님과 정말 인연과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남편은 도련님에게 뭐라고도 하고 먼저 어머님께 사과드리라고 타일러도 받는데 도련님은 꿈쩍도 않더라고요. 자기 믿고 결혼한 연정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가 울타리가 돼주는 게 맞다면서요. 저도 도련님 말만 들어보면 듬직하고 멋있는 남편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머님이 진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동서 혼자 서운해하고 일방적으로 난리치는 건데 거기에다가 장단 맞춰서 저러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기가 막힌데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은 진짜 발길을 끊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런 둘째 아들에게 정말 크게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도련님에게 인연 끊을 거면 나한테 받을 것도 없으니 유산 상속도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였습니다. 도련님도 알겠다고 했고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썼고 어머님은 그걸 법원에 포기 신고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력이 생긴다면서요. 어머님이나 도련님이나 완전 끝까지 간 거였죠. 어머님은 그 과정에서 엄청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더라고요. 힘들게 장사하면서 아들 키워놨더니 자기 엄마를 이렇게 모르냐면서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다가 반년 정도 뒤에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도련님네는 그때까지도 아예 보지도 않고 연락도 없이 살았지만 나중에 동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머님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중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연락을 했죠. 임신 축하도 할 겸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물도 주고 동서 임신 축하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중이다 보니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는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동서, 근데 금방 아이도 낳을 건데 계속 어머님이랑 이렇게 지낼 거야? 제 입에서 어머님 얘기가 나오자 동서는 표정이 몹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머님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야, 동서 임신했다길래. 근데 도련님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솔직히 이렇게 영 끊고 사는 거 마음 너무 불편하잖아. 시간 지날수록 더 껄끄러워질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 푸는 게 어때? 동서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웃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니고 그러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형님, 응?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응? 그러더니 동서가 피식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데 제가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좋죠. 제 주변에선 다 저보고 부럽다고 하던데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얼떨떨 하더라고요. 좋다고? 네, 엄청 좋고 편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시댁 없는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어머님 가뜩이나 보기 싫은데 안 봐도 되고 전 솔직히 너무 좋은데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동서를 보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동서, 혹시 일부러 그런 거야? 뭘요? 어머님하고 그런 거. 제 말에 동서가 픽 웃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머님한테 이르시게요? 그러면서 막 자기 혼자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왠지 소름이 돋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해도 과민 반응하고 난리치면서 도련님한테 사내 못 사내 했었는데 일부러 시댁이랑 인연 끊으려고 저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형님은 진짜 어머님이 편하세요? 아니죠? 제가 보기에 우리 어머님 딱히 뭐 재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물려주실 게 많은 것도 아닌데 형님은 왜 그렇게 어머님 비위 맞추고 자주 만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용 쓰지 마세요. 저처럼 하면 얼마나 편한데요. 동서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순간 동서에 대한 남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동서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동서에게도 내가 모르는 서운한 부분이 있었나 보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동서는 어머님이랑 지내기 싫고 발길 끊고 싶으니까 일부러 도련님에게 그렇게 이간질을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동서가 너무 이상하고 소름 끼치게 보이고 한편으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색하며 말했죠. 동서, 그러는 거 아니지. 나 솔직히 동서 이해 안 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 내가 동서랑 어머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니까 동서 딴에는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어머님 찾아뵙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솔직히 어머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제 말에 동서는 조롱 섞인 얼굴로 그러더군요. 형님, 어머님 지령이라도 받고 오셨어요? 지령은 무슨 지령이야. 동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김에 어머님하고 풀라고 온 거지. 저 애기 낳아도 어머님 보여줄 생각 없는데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동서 남동생 있다고 했지? 남동생이 딱 동서 같은 와이프 데리고 온다 생각해봐. 동서네 어머님한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는 어머님 같은 사람 아니거든요? 대화도 안 통하고 확 질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애랑 무슨 말을 더 하나 싶어서 그대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도 심통이 나서 갖고 온 선물 도로 갖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이거 선물 도로 갖고 가세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진짜 성격 대단해. 뭐라고요? 저는 그 선물을 확 낚아채서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저런 도라이가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치를 떨며 그곳을 벗어났죠. 어머님께는 이런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들으면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요. 대신 남편에게는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선호가 이상한 여자랑 결혼한 것 같다며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남편 말로는 도련님이 처가댁에 엄청 잘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장모님, 장인어른을 친부모님처럼 애틋하게 모신다고 했어요. 엄청 자주 찾아뵙고요. 처가댁에 잘하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정작 자기 엄마 가슴에는 대못 받고 인연 끊어놓고선 동선의 부모님에게만 헌신하며 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들어보니 동선의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도 잘 살고 도련님에게 외제차도 사줄 만큼 잘해주시는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 엄마는 눈에 밟히지도 않나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은 둘째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셔서 내심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다시 보겠지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려 버렸어요. 어머님도 그런 것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어머님은 당연히 더 속상해 하셨어요. 기껏 힘들게 키운 둘째 아들 뺏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어머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어머님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와 남편을 불러서 어머님이 따로 분양받으셨던 아파트를 저희 줄 테니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하고 내내 전세에 살았는데 아무래도 아이도 키우고 있다 보니 자꾸 집을 옮기는 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그 아파트를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죄송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하신 건데 그걸 저희 주신다는 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니다. 너네 맨날 전세 옮겨 다니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원래도 너네 주려고 장만한 거야. 그리고 몸도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필요한 건 지금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한창이신데요, 뭐. 어쨌든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 명의하고 조만간 다 변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머님 덕분에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어서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 비해 엄청 비싼 편은 아닌데요. 그렇긴 해도 그때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엄청 상승하던 때였다 보니 덩달아 저희 아파트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좋았죠. 어머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종종 찾아뵙고 나들이나 맛집도 잘 갔었죠. 어머님도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인연 끊고 나가서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셨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힘드셨겠지만 겉으로는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도련님 내에 빈자리를 못 느끼고 잘 지냈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도련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엄마와 화해하고 싶다고요. 좀 어이없더라고요. 인연 끊고 산 지 몇 년 됐는데 갑자기 이런다는 게요. 남편은 왜 그러냐니까 아이도 많이 컸는데 엄마도 손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음량을 크게 해놓고 전화를 해서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을 신경 썼다고요. 애 낳고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이 발길 끊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속보였죠. 저희 남편이 화가 나서 재수 씨가 애 태어나도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무슨 이제 와서 애 보여준다는 핑계로 엄마를 보려고 하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도련님은 자기 본심을 말하더군요. 엄마가 그때 사뒀던 아파트 그거 형 줬다며? 그래. 거기 아파트가 엄청 올랐던데? 좋았겠어? 엄마는 뭐 항상 형만 챙기지. 야, 네 와이프 말만 듣고 엄마 너무한다고 하면서 인연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아파트값 올랐다니까 다시 연락하고 싶어? 네 목 주장하고 싶냐고. 너 까먹었냐? 상속 포기까지 한 거? 아, 그건 그거고 나는 자식 아니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너네 처가 잘 산다며? 네가 재수씨 부모님을 친부모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고 산다며? 앞으로도 잘 사는 처가 도움받고 살면 되잖아. 연정이네 완전 망했어. 뭐? 아버님 사업 잘못돼서 집 날아간 지 오래라고. 정말. 그래서. 뭐가 그래서야. 우리 집도 힘들어. 내 차 판 지도 오래됐고. 아니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도 자식인데 왜 형한테만 그렇게 주냐고. 너무하시잖아. 참 도련님도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한편으론 도련님과 동서 참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어요.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이간질 생쇼한 동서나 그런 동서 말만 듣고 부자 처가에만 알랑거렸던 도련님이나 참 부창부수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 같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과 싸우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어코 도련님은 어머님 댁까지 찾아갔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님 댁에 가보니 도련님 찾아왔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찾아왔었어요, 도련님?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서 엄마한테 핏대 세워서 따지던 놈이 이제 와서 지 아쉬우니까 찾아왔더라고. 그러면서 애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손녀 안 보고 싶냐고. 나 참.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도 단호하게 다시 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어머니? 그래.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다니. 나는 손녀도 없고 손자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사진 보여줄 것도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어.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엄청 속상해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너네한테 아파트 준 걸로 저러나 본데 참 내 아들이지만 어휴. 어머님 진짜 도련님네 안 보실 거예요? 그래. 걔 입에서 부모 자식 인연 끊자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상속 포기각서 받았을 때 나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겠다. 굳게 마음 먹었어. 부모라고 무조건 자식 다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지만 눈이 몹시 슬퍼 보이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속상하시고 마음 아프신 게 어머님이시겠죠. 저는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 맞아요. 어떻게 하시든 어머님이 가장 편한 쪽으로 하세요. 어머님이 워낙 단호하게 나온 터라 도련님도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가족이 뭔지 어머님도 저희한테 말은 안 하셔도 둘째 아들도 그립고 손녀도 어떻게 크는지 보고 싶으실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내색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도련님이나 동서가 너무 큰 상처를 어머님께 드린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도련님이나 동서나 진심으로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 진심을 다해 더 늦기 전에 사과를 했으면 해요. 그래야 어머님의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조금이나마 달래질 것 같거든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시댁 시어머니도 많지만요. 저희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속정 깊으신 시어머니 분들도 많거든요. 시자 들어간다고 덮어놓고 저희 어머님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동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간 본인도 똑같이 당하는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없어졌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며 아들 낳으라고 종용하는 시부모님도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아들 좀 낳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슨 아들 낳는 기계라도 드린 양 저를 닥달했거든요. 아버님은 가구 관련 사업을 하시고 남편도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사업은 꾸준히 잘 되는 편이어서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속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부잣집에 시집 잘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사는 동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저희는 시댁에서 5분 거리에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자기들 집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을 구해주신 거였어요. 말은 남편과 아버님이 같이 일하니까 같이 출근해야 돼서 그렇다는데 사실 집만 다르지 거의 같이 사는 거나 진배 없을 정도로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 일을 하게 되면 안 만나고 싶어도 매일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도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시고 살림에 대해 입을 대시고 나중에는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님은 그러더군요. 나는 그래도 꼬박꼬박 초인종 누르잖니. 번호 달라고 안 하잖아. 내 친구들 다 아들 네 집 비밀번호 알아. 근데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 경우가 있으신 분이 틈만 나면 저희 집 와서 냉장고 뒤지고 먼지 있는지 만져보고 심지어 속옷 넣어두는 서랍까지 열어보시나요?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다 뿐이지 정말 진절머리 나는 간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이 갖는 문제였습니다. 신혼 초부터 아이 가지라고 닥달을 하셔서 저희는 따로 신혼도 없이 임신 준비를 했거든요. 임신 기간 중 5개월 정도가 넘어가면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넌지시 힌트를 주거든요.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다 알아듣게끔은 돌려서 말을 해주죠. 저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딸도 좋은데 시부모님 생각을 하니 착잡했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전하자 당연히 시부모님은 시큰둥하고요. 에휴, 그래 아들도 낳으면 되니까. 저는 아직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또 임신을 하라는 어머님이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내가 임신하려고 결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 첫애를 낳고 정신없이 육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틈만 나면 저보고 생리 나왔냐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며느리 생리 언제 시작하는지까지 물어보는 시어머니라뇨.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뭐 땡전 한 푼도 없이 애 낳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이며 우리 차며 다 해주신 거 잊었어? 그저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남들은 애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낳아. 근데 당신은 나만 주면 다 지원해준다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주잖아.
그리고 당신 진짜 철딱서니 없는 거 알아? 나 아버지 밑에서 일해. 근데 당신이 자꾸 그렇게 우리 부모님 욕하고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알았어. 남편은 집 주고 차 주고 월급도 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아들 타령을 해서 그렇지 남편은 그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육아에 관심은커녕 아이랑 잠깐 놀아주는 시간도 없었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기 바쁘지 정작 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로 불만을 말하면 자기는 돈 잘 벌어오지 않냐고 저보고 배부른 소리 그만하래요. 솔직히 월급이라고 엄청 많이 받아오는 것도 아니면서 툭하면 저 소리를 하니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둬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돌이 됐을 무렵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첫째 아이 돌 때 임신을 한 거라 둘째 아는 연년생이 된 거였죠. 저도 아들 압박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바랬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분홍색을 준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기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친정에 좀 갔다 온다고 말하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온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임신해서 배부른데 여기까지 오는 거 안 힘들었냐 하시면서도 반가워하셨어요. 저희 오빠도 저 오랜만에 온다고 제가 좋아하는 동네 빵집에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첫애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딸이라는 이유로 찬밥 신세인 시댁과는 아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저희 집은 오히려 부모님이 오빠 낳고 딸을 갖고 싶어 해서 저를 낳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나 친정 오빠도 저희 큰딸 보고 공주 공주 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왜 그러냐고 차서방이랑 싸웠냐고 했고 저는 사실 병원 갔다 왔는데 또 딸이라고 했다. 시부모님이 싫어하실 게 뻔히 보여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그 집 손자구만 왜 그러신데? 그러게 말이야. 요새도 그렇게 아들 타령하는 집이 있어? 그리고 네가 성별을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너한테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화가 나셨고 오빠도 노발대발이었습니다. 아니 미친 집구석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가서는 아들 못 낳는다고 웬 구박이야 구박이. 오빠가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자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저희 오빠 실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공고를 나왔는데 거기서도 짱 먹었다며 오빠 친구들 하는 소리로는 소위 진짜 조폭들 사이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왔었답니다. 오빠가 진짜 제대로 나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엄마 아빠가 부모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러고 살라고 한바탕 난리가 나서 오빠가 정신 차리고 지금은 평범하게 카센터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새언니가 오빠를 꽉 잡고 살아서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빠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너 그런 거 참고 살 필요 없다. 차서방 그놈하고 너네 시댁에서 그딴 식으로 너 괴롭히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아주 가만 안 있을라니까. 너는 그만해. 네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있지. 내가 성질 죽이고 살아서 그렇지. 저는 그 모습에 웃었습니다. 오빠 말만 들어도 고맙다. 든든해. 근데 또 그렇게 난리 치려는 거 새언니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걸? 너 그러고 사는 거 알면 나보다 너네 새언니가 더 난리 칠 거다. 저는 그 말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돌아가려 하니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또 딸? 내가 미친다 진짜.
저는 제가 딸을 임신한 게 죄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아니, 아들 하나 임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어휴, 우리 사업체 물려줄 아들 하나 얻자는 건데 그게 대단한 욕심인가 보네. 아버님은 막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축복받지 못한 뱃속의 둘째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첫째는 그래도 첫째라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둘째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그렇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머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님께 첫째 좀 맡아달라 할 테니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요. 저는 아기까지 맡기고 어딜 가자는 걸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성하셔서 일단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절 데리고 간 곳은 한 점집이었습니다. 어머님, 점집에 온 거예요? 그래, 여기 예약 정말 어려운 곳이야. 힘들게 온 줄 알아. 여긴 왜요? 도대체 언제 아들이 들어설 건지 좀 물어보려고.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아나요? 어머님, 그걸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 얼마나 용한 도사인 줄 알아?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네가 진작에 아들 가졌으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니? 저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놈의 아들.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기다리다가 저희 차례가 와서 어머님이랑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과 제 사주가 쓰인 종이를 그 점쟁이에게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아들이 필요한 집이에요. 근데 얘가 내 며느리인데 딸을 낳았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애도 딸이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다음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점쟁이는 사주도 보고 점사도 쳐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필요하다고? 예, 이미 있는데? 점쟁이의 말에 어머님과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미 있다니. 그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네. 물 건너 해외에 있어. 예? 어머님은 깜짝 놀라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해외에 남편의 아들이 있다니요. 저랑 어머님은 어버버하고 있는데 점쟁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앞으로도 아들은 없을 거야. 딸만 있는 사주야. 제가 딸만 있는 사주요? 음. 어머님은 그 말에 저를 힐끗 노려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건 그건 알아서들 하셔야지. 나는 알려줬잖아. 그 점집을 나오면서 어머님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혼란스러워 보이고 저도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제가 물어봤죠. 저기 어머님, 혹시 건영 씨 외국에 살았었어요? 응? 아니, 아니에요? 응, 뭐 여행이나 갔을까? 외국은 무슨? 근데 저 점쟁이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어휴, 뭐 개소리네. 용하다더니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어머님은 갑자기 점쟁이 말이 개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점쟁이 말이면 팥으로 매주도 쓸 것처럼 보이셨는데 갑자기 행동을 바꾼 게 어머님도 속으로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아,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진짜 가지가지해. 집에만 있어서 그래? 점은 무슨. 근데 그 점쟁이가 진짜 그랬다니까? 당신 외국 나가서 살았어?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선.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더 웃긴 건 그 후로 어머님이 한동안 저희 집에 잘 오지도 않고 더 이상 저한테 아들 타령도 안 하는 거였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저희 오빠 친구 중에 흥신소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오빠는 자기가 뒤를 캐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쟁이 말 한마디 듣고 너무 야단 법석인가 싶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어머님이나 남편이 저를 속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오빠 친구가 알려준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상을 제가 다 알려줘서 오빠 친구가 남편의 과거를 다 캐봤는데 대학교 때 1년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비행 경비 주며 부탁해서 필리핀까지 갔었답니다. 거기서 남편 다닌 어학원 등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만났던 여자를 찾게 되었대요. 그 어학원에서 튜터로 일하다가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현지 여자고 아들도 있다고요. 그 친구분은 그 집도 찾아갔고 아들 사진도 찍어왔는데 저희 오빠가 아들 사진 보고 기함을 했다고 합니다. 코피노인데 얼굴이 누가 봐도 저희 남편이랑 똑 닮았더래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건 차서방 그 새끼 아들 맞다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물어보니 몇 년 전까지 생활비 붙여줬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오히려 오빠 친구더러 남편 연락처 달라면서 그랬대요. 왜 약속과 다르게 생활비 안 보내주냐고.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찾아가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일단 저에게 말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남편이랑 똑 닮았더라고요. 외국 어학연수 시절 현지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생활비 주다가 일방적으로 끊은 남자.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라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일어나다가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속일 수 있을까 싶어 남편이 무섭고 그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넋이 나간 제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차서방 그 자식 가만 안 둔다고 서류 들고 아버님네 가구 판매점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일단 참으라고 말렸는데 오빠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버님네는 가구 공장을 끼고 바로 옆 가구 판매점이 있는데 남편은 그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오빠는 남편 보자마자 멱살 잡고 애까지 낳은 주제에 속였냐고 사기꾼 새끼라고 욕하고 그 와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까지 오셔서 저희 오빠더러 신고할 거라고 놓으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던 직원들까지 다 말리고요. 오빠가 저희 시부모님께 그러더군요. 사돈 어른들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남의 집 귀한 여동생 데리고 가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해놓고 알고 보니 차서방 이 자식 필리핀에서 이미 애까지 있었네요. 어떻게 이런 걸 속입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몰랐던 일인지 놀라고 어머님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이게 뭔 소리냐고 하고 저희 오빠는 서류 던져줬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그토록 원하던 손자 사진 있으니까. 이제 만족하세요? 아니, 애초에 필리핀에 있는 손자 데리고 와서 키울 것이지 뭐하러 남의 귀한 여동생을 그렇게 잡습니까? 아버님은 허겁지겁 서류 열어보고선 사진에 놀라고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아, 니네 오빠 좀 말려. 이게 무슨 깡패 짓이야. 하지만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깡패? 우리 오빠가 깡패면 너는 사기꾼의 싸티충이니? 뭐? 싸티충? 그래, 너같이 싸질러 놓고 도망가는 인간들 보고 그렇게 말한다더라. 책임감도 없는 마마보이 새끼. 제 말에 어머님은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너 말 다 했어? 네가 딸을 못 낳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야? 끝까지 제 탓이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바로 옆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서 바닥으로 꽂았어요. 저희 오빠도 조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 깡패들이 진짜?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공부하라고 보내놓은 어학연수에서 현지 여자 임신시키고 애까지 낳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몇 년 전까지 돈도 붙였대요. 저한테 깜쪽같이 속여놓고 누가 누구더러 깡패래요? 오빠랑 제가 깡패면 어머님하고 그쪽 아들은 사기꾼이에요. 너 말 다 했니? 나도 몰랐어. 이제 아셨잖아요. 그때 점쟁이 집 가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보고는 외국은 여행밖에 안 갔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뻔뻔하시네요. 1년간 어학연수 간 건 외국에서 산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발 빼매놓고 뒤에서는 다 찾아보셨죠? 아니면 남편하고 진작에 짝짝꿍 하셨어요? 어머님은 부들부들 거리시고 아버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난리치시고 저는 소리를 질렀더니 배가 갑자기 땡겨서 배를 부둥켜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원하는 손자 필리핀에 있어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노래 부르던 손자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키우세요. 저는 제 딸들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야, 너 내가 소송 다 걸 거야. 그리고 양육비도 똑바로 보내. 필리핀에 있는 그 여자처럼 그딴 식으로 보내다 말면 나 가만 안 있어. 제 말에 저희 오빠도 말하더군요. 내 동생 하는 말 잘 들어라. 법보다 무서운 게 있다. 그리고 오빠는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오빠 차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오빠는 너무 울면 뱃속의 아기한테 문제 생긴다고 그만 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울음은 남편과 헤어져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나오니까 이상하게 가슴속에서 해방감이 느껴져서 울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는 길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과 동시에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 후로 저는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와서 그보다 많은 돈을 제시하며 협의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낳을 때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집 식구들과 소송하며 엮이고 싶지 않아서 약속된 돈과 양육비에 대해 확실히 지급할 것이라는 공증을 받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둘째도 낳게 되어서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오빠네 가게 일도 돕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의 삶이 훨씬 홀가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건너서 들은 남편 얘기로는 그 아들만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더니 결국 해외에 있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늘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껴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친정 식구들과 저희 딸들을 키우니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딸들도 더 이상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딸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그 전화를 받은 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그 전화가 왔을 때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또 문득 잊고 지냈던 과거의 결혼 생활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해서 기분이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식품 공장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오빠 둘, 언니 하나가 있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오빠 둘이랑 제 여동생은 그나마 대학에 들어갔고 언니와 저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니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 부모님도 저를 대학에 보낼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선택했죠. 취업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늦더라도 대학생활 한번 해봐야지 라며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식품공장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는데 저보다는 다들 나이가 많으셨어요. 20대 초반인 저보다 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그중 그나마 가장 어렸던 사람이 노영균이라는 이름의 주임님이었습니다. 노 주임님은 저하고 9살 차이가 났었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진 막내였다고 했죠. 그 회사에선 그나마 어린 편이었지만 저하고는 9살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노 주임님은 그냥 아저씨였어요. 당연히 회사의 주임님일 뿐이지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 주임님은 좀 유별스럽게 저를 잘 챙기셨어요. 게다가 다른 분들도 처녀총각인 노 주임님과 저를 엮어주려고 장난도 많이 치셨죠. 그때 당시엔 그게 싫었어요. 20살 초반에게 30살인 남자는 아저씨로 밖에 안 느껴지고 당연히 이성적인 감정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엮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도 어리기도 했고 어쨌든 회사 생활이다 보니 주변 분들이 그러는 걸 실은 내색도 못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고 업무상 필요한 얘기 정도만 주고받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를 잘 챙겨주었고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자상하면서도 남자다운 모습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후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해야 되면 집에 갈 때 꼭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여서 그리 멀지는 않았는데 밤길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꼭 15분 거리를 같이 걸어서 데려다 주고 본인은 되돌아서 갔죠. 그런 배려가 참 고맙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점점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같이 주말 당직을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 동생 대학 보내주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도 대학 갈 거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오빠들만 대학 가고 언니랑 저는 대학 못 갔거든요. 사실 공부는 언니가 더 잘했는데 저는 못 갔지만 제 여동생은 꼭 보내주고 싶어요. 내가 못 해본 대학생활 여동생은 좀 누려봤으면 싶고. 멋진 언니다. 영숙이 너도 나이가 어린데 참 어른스러운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야. 일도 곧잘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아. 나보다 나이는 어려도 본받을 점이 많아. 라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식의 칭찬을 해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한데 좋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셔. 주말마다 선자리를 잡아놓는다니까. 그럼 얼른 가셔요. 주임님 정도면 인기 많으실 텐데. 그래 보여? 인물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럼 영숙이 너는 나 어떤데? 사실 나는 너 같은 여자가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도 너무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졌죠. 너도 사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 관심 많다는 거. 글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뭘 몰라. 알았으면서. 남자가 관심도 없는 여자를 그렇게 챙기고 데려다주고 그러겠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나 어때?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9살 차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내 주변에는 10살 넘게 차이 나는 부부도 많거든. 그래요? 그럼 남녀 사이에 9살 차이가 뭐 대수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잖아. 또 영숙이 네가 또래에 비해서 성숙하기도 하고. 영숙아, 나 잘 생각해봐. 내가 이래 보여도 집도 있고
결혼하면 너 직장 안 다녀도 돼. 대학 다니고 싶다고 했지? 대학 다닐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나 집도 있고 돈도 좀 모아놨다니까? 마누라가 대학 다니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어? 나 그런 째째한 놈 아니야. 나랑 한번 만나보자. 결혼하면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저를 서포트해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노주임님이 어른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셨나?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진심인가? 놀라기도 했고요. 저는 그날 퇴근 후 남은 주말 내내 노주임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노주임님 말처럼 9살 차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외적으로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도 않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마음이 크고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노주임님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저희는 6개월 정도의 연애를 했고 제가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결혼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에 얼마나 허풍이 많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집은 본인 집이 아니고 그냥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본가였어요. 남편은 원래 어머님, 신우 이렇게 세 식구로 살았는데 신우는 결혼하고 옆 지역으로 가서 살았고 그 집에는 남편과 어머님 둘만 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집이라는 게 남편이 벌어서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그냥 본가를 말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결혼하고 나면 저는 바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했죠. 게다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직장 생활한 기간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턱없이 적었어요.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본가에서 생활하면서 월급만 잘 모았으면 적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돈들을 노름에다 썼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에게 대학을 보내주니 어쩌니 했는데 사실 그 말도 전부 그냥 꼬시려고 한 소리들이었고 전혀 지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대학에 보내줄 여유도 없었거니와 애초에 시어머니도 그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몹시 힘들었죠. 어머님은 깐깐하고 매서운 분이었고 저는 어머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회사는 계속 다닐 수가 없었던 탓에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루 종일 무서운 시어머니와 둘이서 집에 내내 붙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집안일을 내내 해야 했는데 어머님은 임신했다고 자꾸 쉬면 애만 커지고 나중에 낳을 때 더 힘들다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저한테 더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임산부에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일을 그렇게 시켜댄 건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하다 싶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고 싶으셨다면서 정작 며느리인 저는 마음에는 안 들어 하셨어요. 음식 하나나 제대로 못 맞춘다고 구박도 많이 하셨죠. 솔직히 어머님은 모든 음식을 지나치게 짜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짜게 먹기는 했는데 제 입에는 어머님의 음식들은 거의 소태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음식들은 하나같이 싱겁다면서 간도 하나 못 맞추냐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구박을 하셔도 암소리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때 저에게 했던 그 구박들은 고스란히 상처가 되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는데 딸이었어요.
저는 딸도 너무 좋았는데 어머님과 남편은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아들을 너무 원했고 저보고 달거리 나오자마자 다시 임신 준비하라고 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후로는 딱히 임신이 잘 되지 않았어요. 혼전 임신으로 딸을 가진 거다 보니 임신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빨리 아들 낳으라고 구박을 하시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아이가 안 들어섰나 싶기도 해요. 하루하루 마음이 안 편하니까요. 그리고 결혼 생활 2, 3년 정도 지나가니까 남편은 눈에 띄게 가정에 소홀해지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알게 됐어요.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것을요. 그전에도 저 몰래 했을 텐데 그건 제가 몰랐고 그맘때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거죠. 남편은 월급에서도 꽤 많은 돈을 노름으로 탕진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작에 아셨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한 거죠. 저는 남편이 노름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많이 싸웠는데 그러면 남편은 마누라가 집구석에서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다면서 또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저한테 구박을 하셨어요. 남편 마음 하나 간수 못하느냐고요. 당신 아들이 노름에 빠져 사는 게 제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걸 속였으면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 노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모른 척 장가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남편이 그런 거 못하게 제가 단도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만만한 게 저였죠. 그렇게 저한테 모진 말하고 상처 주는 말만 하시더니 저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나던 해에 어머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시장 갔다가 집에 와보니 어머님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으셨고 바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으로 갔었어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병원에 모셔갔지만 어머님은 반신마비가 되셔서 거동도 힘들어지셨죠. 집에 모셔왔고 그로부터 1년 정도 내내 누워 지내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누워 계신 시어머니 간병은 다 제 몫이었죠. 집안일 하고 아이 키우고 그 와중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간병하고 너무 힘들고 고단했는데 남편 입으로 어머님 간병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누워있든 말든 집에 있지도 않고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나마도 회사는 안 그만두고 다닌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물론 월급 받아봤자 쥐꼬리만한 생활비 빼고는 노름으로 탕진했지만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이도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세진이도 학교 들어갔으니 저보고도 나가서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랍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적었기에 저도 일을 해야겠다 싶긴 했어요.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는데 저희 언니 친구의 도움으로 마트에서 캐셔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자리던지요. 그렇게 저는 마트에서 일을 했고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때 당시 여유는 없었어도 마음이 좋았던 이유는 다 저희 딸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남편 사이에서 어쩜 그런 똑똑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똘똘했어요. 한글도 제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5살에 지 혼자서 읽을 정도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도 공부도 잘하고 야무지다고 담임 선생님이 늘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죠. 어머님, 세진이가 공부도 잘하지만 의젓하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참 좋아요. 라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학원도 잘 못 보내주는데 알아서 공부하고 야무지게 크는 딸을 보니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던지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저희 남편은 똑똑한 딸을 그리 반기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이 똑똑하고 야무지다고 하면 어느 부모든 너무 기뻐할 일이고
또 형편되는 대로 서포트도 해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예외였어요. 남편이 기본적으로 가정에 소홀하고 자식한테도 크게 애정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딸이 공부를 잘하든 말든 별로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딸내미 공부 잘해봤자 지 잘난 줄 알아서 남자들이 싫어한다면서 그럼 나중에 결혼하기도 힘들 거랍니다. 여자는 집안일 잘하고 적당히 아둔해야 오히려 시집 잘 가고 살기 좋다면서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고리짝 시대에나 할 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머릿속은 노름밖에 안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돈이라곤 전부 노름하는 데 써야 되는데 행여나 딸한테 돈으로 서포트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자기 노름해야 되는 돈 모자랄까봐 저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죠. 하여튼 딸한테도 툭하면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소리를 잘했는데 그래도 저희 딸은 꿋꿋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힘들다고 집 청소도 잘해놓는 착한 딸이었죠. 저는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보통 생활비로 다 썼지만 저는 그중 적게나마 일부를 떼서 저금을 했어요. 그 돈은 나중에 딸이 대학 갈 때 줄 돈이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대학을 못 들어갔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바로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딸 중학생 때부터 야금야금 모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비밀이었죠. 남편은 갈수록 노름하는 게 심해졌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잦았어요. 회사에서 저런 인간을 두고 보나 안 자르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쯤 저랑 남편은 솔직히 남남이나 다름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고 남편도 저를 부엌대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옛날 저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면서 저한테 수줍게 고백을 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름이랑 술에 빠져서 집에도 안 들어오는 지긋지긋한 논팽이만 남아있더라고요. 딸도 나중에는 차라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속 편하다고 할 정도였죠. 딸은 그래도 아빠랍시고 말은 저렇게 해도 아빠를 은근 챙기긴 했습니다. 아빠가 술 먹고 와서 거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있으면 꼭 나와서 이불 덮어주고 저 없으면 아빠 먹으라고 미역국도 끓여놓고 그랬거든요. 또 지 용돈 모아서 아빠 생일엔 나름 영양제 같은 것도 약국에서 사다가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라고 건강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딸이 나름 신경 쓰는 것도 관심 없고 남편의 두 눈은 노름이라는 글자밖에 안 보이는 듯 했죠. 게다가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심해지는 건지 나중에는 안 하던 주사까지 부리는 겁니다. 그나마 원래 술 먹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딸의 고등학생쯤 됐을 무렵 주사가 심해지더니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때문에 이른 나이에도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혼 생각 안 했냐고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혼 생각했습니다. 돈을 제대로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딸한테라도 잘하면 그거 하나라도 보고 결혼 생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얌전히 공부하는 딸 못 살게 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남편이란 작자에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딸도 오죽하면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독서실을 끊어줬더니 아빠란 인간이 술 먹고 와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독서실 다니는 거 맞냐고 어디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또 크게 싸운 적도 있었죠. 하여튼 저는 이혼 결심을 했는데 원래 제 계획은 딸의 대학교 입학하면 바로 이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혼이라는 게 꽤 큰일이다 보니까 한참 공부하고 예민한 딸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조금만 참자. 딸의 대학만 들어가면 저 인간하고도 끝이다. 그렇게 결심했었죠. 딸이 고3일 때 저는 딸 등록금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모아놨고 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입학 등록금은 엄마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가라고요. 딸은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잘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주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딸 중학생 때부터 힘겹게 모았던 그 돈은 딸 등록금으로 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도망을 갔거든요. 제가 장롱에 오래된 코트 한 주머니에 통장을 잘 숨겨두었는데 귀신같이 그걸 어떻게 알고 도장이랑 싹 들고 도망을 간 겁니다. 저는 이 인간이 하다하다 딸 등록금까지 들고 가서 노름을 하는구나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돈 당장 들고 오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가족끼리 뭔 신고냐면서 어디 실컷 해보라고 하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그 후론 제 연락도 안 받았고요. 저는 남편을 찾으려고 남편 주변을 뒤지다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하는 인간은 없다더니 노름의 바람까지 아주 가지가지 했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옆 동네에서 옷가게 하는 여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그 여자 남편인 줄 알 정도로 자주 왔다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가 차를 바꿨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남편이 차 바꾸라고 돈을 보태줬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이 지 남편인가요? 제 남편이죠. 그때 당시 그 여자가 타던 차가 시세로 치면 2천만 원 좀 넘는 차였는데 남편이 저한테 1,500 들고 도망갔으니 그걸로 산 거나 다름없는 거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자도 가만 못 두겠더라고요. 저는 그 옷가게 찾아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자기 애인 건드렸다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집어던지고 딸이랑 제가 먹고 있던 밥상을 뒤집어 엎더라고요. 반찬들이 사방으로 날아가고 벽으로 튀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지 애인 건드렸다고 제 목을 조르려고 했고 딸이 말렸더니 딸까지 밀쳤습니다.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다고 생 난리를 쳤고 딸은 화장실에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문 열라고 생 난리를 치다가 방으로 들어가 딸이 공부하던 책도 모조리 다 찢어버렸죠. 진짜 사람 새끼인가요? 지 바람피는 애인 건드렸다고 지 새끼 공부하는 책 다 갈기갈기 찢고 와이프 목 조르려고 하고 그날 경찰이 왔고 남편은 서해 조사까지 받으러 갔습니다. 딸과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여자한테 보내버리라고. 아빠 없이 우리끼리만 살자고요. 저도 울면서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후로 저는 바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이나 친권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어려움 없이 모조리 제가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고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 받고 이혼해줬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오래 다투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빨리 이혼만 했으면 했거든요. 남편과 이혼 후 작은 단칸방을 하나 얻어 딸이랑 살았습니다. 남은 돈은 딸 대학 등록금을 내줘야 했으니까요. 험난하고 말도 많았던 과정 속에서도 딸은 묵묵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놈은 저 나가자마자 그 상간녀를 집으로 불러와서 같이 살았던 것 같고 그 상간녀가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원하던 아들 출산했으니 둘이서 천년만년 살아봐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다. 욕을 했었죠. 더불어 책임감도 없고 이기적이고 노름까지 하는 그 싹수노란 인간하고 사는 그년 인생도 참 볼만하겠다.
저는 상간녀를 떠올리며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을 다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소식도 못 들었죠.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 근방에 원룸을 하나 구해서 딸이랑 둘이서 살았습니다. 딸이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입학 등록금만 내주면 그 후부터는 자기가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겠다고요. 저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 중 딸 등록금은 따로 빼놨기 때문에 바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말을 정말 지켰습니다.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맘때 제가 다니던 마트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고 저는 다른 마트로 옮겨서 일을 계속했어요. 전 남편은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저나 딸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와서 아빠니 어쩌니 하는 것도 너무 최악이니까요. 그 상간녀랑 아들 낳고 잘만 사는가 보다 생각했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만 말아라 싶었죠. 그 후 딸은 대학 졸업한 뒤 변리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합격을 하고 변리사가 되었죠. 그 후 딸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인지 결혼은 전혀 생각 없다고 했고 저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너 혼자 편하게 살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는데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마트 이제 그만두고 엄마도 대학을 다녀보는 게 어떠냐고요. 저는 그게 뭔 소리냐고 막 웃었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무슨 대학이냐고요. 하지만 딸은 진지하게 엄마도 배워보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했고 또 대학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냐면서 딸이 보내준다고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했습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대학 들어가면 남들이 흉본다고 했더니 딸은 무슨 소리냐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대학에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 종종 있다. 그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멋진 줄 아느냐고요. 제가 열심히 쌈짓돈 모아서 딸 대학 등록금 만들어준 것처럼 이번엔 자기가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내주겠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뒤로는 계속 딸 말이 생각나고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꼭 이루지 못한 꿈처럼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긴 했거든요. 저는 대학을 간다면 문학을 전공해보고 싶었는데 딸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마트를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열심히 입시 준비도 했었고 합격도 했죠. 파릇파릇한 청춘의 나이로 대학교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제라도 대학 다니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저만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하고 막막하고 적응이 영 힘들기도 했지만 또 익숙해지니까 학생으로서 사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다른 저의 꿈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학생으로 살던 무렵 벼랑간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받았는데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올케, 나야. 나 기억나? 올케라는 낯선 말에 깜짝 놀랐죠. 전화를 한 사람은 전 남편의 누나였던 겁니다. 이미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전 신우가 저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나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 어쩐 일로... 그런데 신우가 뒤이어 하는 말은 몹시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기에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우는 남편의 부고 소식을 알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남편의 전처고 세진이도 있으니 아빠 장례식장에는 와야 되지 않겠냐 하더군요. 저는 지금 마누라도 있을 텐데 내가 거길 왜 가느냐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없답니다. 그 여자 도망간 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미움이 크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 아니냐며 세진이 아빠기도 하니까 장례식장엔 꼭 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딸에게 얘기를 전했는데 딸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딸이 가겠다고 하기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남편의 빈소는 사람이 거의 없고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로 치면 60대 중반인데 어쩌다 죽었느냐 사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신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러는 겁니다. 객사했다고요. 그 말에 저도 정말 놀랐죠. 객사라니요. 참 못돼 처먹은 인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죽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우 하는 말이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 집에 들인 후에 아들 낳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재벌을 못 준다고 남편의 노름은 여전했죠. 결국 그 상간녀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밖에서 바람 피울 때나 애틋하고 좋았지. 막상 같이 부대 끼고 현실을 살아보면 좋겠나요? 둘이서 2년도 안 돼서 이혼 소리 오가고 매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애 데리고 도망까지 갔답니다. 그 일로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그나마 있는 집까지 팔아다가 노름판에 들이부은 모양이에요. 그 뒤로 유일한 가족인 신우하고도 연락이 끊겼다가 몇 년 뒤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신우는 그래도 동생이라고 초반에 몇 번 돈 빌려줬대요. 그러다가 나중엔 정신 차리라고 신우마저 연락 끊었다고 했고 그 뒤로는 전혀 연락 없이 살았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길에서 객사를 했다는 겁니다. 추운 날 노숙자로 지내며 밖에서 술 마시고 자다가 벤치 위에서 그대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한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딸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렇게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신우가 갑자기 저희 딸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세진이가 예전부터 공부 잘하고 똘똘하더니 직업도 좋고 너무 잘됐다면서 니네 아빠가 세진이 네가 이렇게 잘된 거 알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신우의 그 얘기를 듣는데 벼랑간 등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희랑 완전히 연락이 끊겼으니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연이 남아있었다면 저나 딸에게 연락해서 괴롭히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딸 앞길까지 망치려고 했을 인간이 전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전 신우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노영균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애 아빠니까 그냥 마지막 가는 길 예의라고 생각해서 온 것뿐이다. 우리는 완전 남남인데 앞으로 연락하고 말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잘 사셔라 라고요. 제 말에 전 신우도 표정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참는 얼굴이었고 저는 딸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인간이었는데 그 끝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딸 등록금으로 마련해놨던 1,500을 상간녀 차 사주는 데 썼던 그 인간. 딸도 그 전까진 그나마도 아빠에 대한 정이 있었다면 그 일로 완전히 학을 뗀 눈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들고 도망간 것은 단순히 돈 1,500이 아닙니다. 지 가정을 손수 버린 돈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책임감도 같이 버린 돈이죠. 전 남편의 인생은 그 1,500과 함께 차디찬 바닥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딸도 저도 전 남편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전 남편이 얼마나 막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옛날 대학 보내주겠다고 어린 저를 꼬셨던 전 남편. 전 남편 놈은 지가 한 약속 싹 지워버렸지만 그래도 딸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은 참 상처 많고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제 딸이 있으니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팍팍한 제 삶에 희망 같았던 제 딸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감기 조심하시고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늘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